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뉴턴의 사과가 왜 유명한지, 그 뉴턴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뉴턴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끝났는데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평행점을 중심으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진동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온갖 곳에서 다양한 현상에서 이제 이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심해지면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와인잔을 깰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을 이게 이제 위아래로 혹은 뭐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소위 말하는 사인 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추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데,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게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복하게 되는데, 이 모양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사인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골치 아픈 사인이 뭐니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 어디다 써먹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능하냐, 이런 거를 사실은 누가 알아냈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뉴턴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사람, 그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식이 좀 나와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얘가 이렇게 진동할 때 각각 매 순간마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그 힘을 이제 후크가 발견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뉴턴의 그 F-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 거기에 집어넣고 이걸 열심히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풀어보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그 사인 곡선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나 다 이제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고요. 이건 뭐 사실은 오래전에 1600년대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진동이 이렇게만 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용수철에서 하나 물체 왔다 갔다 매달리는 거에 불과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개를 이어 붙여 놓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이제 이렇게 추가 하나가 지금 고무줄에 매달려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건데요. 이거를 하나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무줄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얘가 덩달아서 위로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덩달아 같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들었다가 놓으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럴듯하죠. 올라갈 때 한쪽이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걸 끌어주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두 개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제 이걸 좀 많이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세 개예요. 조금 더 복잡한 운동을 하죠. 이번엔 5개를 해봐요. 한쪽에서 이렇게 올리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일이 뭐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많이 12개를 해봐요. 그럼 이제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쪽에서 올리면 얘가
올라가는 것이 시간을 두고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고 또 반대쪽에서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붙여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이라고 불러요. 즉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들이 진자들이라고 하는 진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많아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연못에서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거기서 이제 물결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 생겨나가는 거냐? 그럼 사실은 그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물 분자들이 거기서 이제 물 입자들이죠. 걔네들이 서로 진동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한쪽이 진동을 하면 다른 쪽이 덩달아서 같이 진동을 하고 하면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못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돌멩이를 던졌거나 아니면 물을 우리가 계속 손으로 찰랑찰랑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 각각 이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하면 그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결파가 만들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꼭 이런 생각하면 아무거나 다 그래요. 사실은 예를 들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에서 이게 이제 내가 여기를 땅 치면 파동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치면 이게 효과가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저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사방으로 이게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것 이렇게 진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쪽의 영향이 다른 쪽으로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동은 꼭 이런 재미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파동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일단 입자들이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한쪽 부분의 에너지가 입자들을 이제 진동시키는 거죠. 입자들을 진동시키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물결파나 사실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통해서 지금 내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소리도 그러니까 음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소리도 또한 파동의 일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공기 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면 그 줄이 진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바로 줄의 진동이 줄이 이렇게 길게 있고 그것이 파동인 거죠. 그다음에 북을 쳐도 북이 표면이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위에서 파동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파나 혹은 뭐 해일,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는 우리가 가끔 도미노 게임을 하는데 그 도미노도 사실 일종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 것. 이게 또 이제 파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동이 생기려면 처음에 우리가 파동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제 봤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파동이 퍼져나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 얘가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크린 자체가 이 파동의 매질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공기로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할 때는 공기 분자들이 여기 이미 있어야 그 공기 분자를 통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만약에 진공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질은 뭐냐 그러면 본래부터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마이크 줄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 줄이 없으니까 이거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끈이 있으면 또 역시 끈으로 우리가 파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파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 밑에 파이프가 있고요. 위에다가 지금 촛불들을 이렇게 켜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파이프를 탕 하고 치면 이제 파이프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파동, 그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탕 치면 여기 이제 이게 파동을 만들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동을 하면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불빛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 촛불이 흔들리면 이게 불빛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탕 쳤을 때 어떤 쪽은 어느 곳은 많이 진동을 하고 어느 곳은 적게 진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진동하는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이 촛불의 크기를 가지고 얘가 진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진동을 시켜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사인 곡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는 진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 이런 데는 거의 진동을 안 하는 곳이죠. 안 하고 있으니까 불빛이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꺼질락말락하게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빗물이 이렇게 물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져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 만든 도미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무슨 회사 광고인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진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파동의 매질은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할 때 이제 파도타기 응원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런 것도 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파도타기 응원에서도 역시 그 매질은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은 뭐 특별히 무슨 물질들만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 아니고, 뭐 매질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파동이 만들어질 때 보면 여기 사람들은 지금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거 움직임, 그 움직임은 지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쭉 전달이 되고 있음에 비해서 이 입자들, 그러니까 이 매질들은 스스로는 이게 여기서부터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파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파도타기 응원 같은 걸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고 해가지고 파도타기 응원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파동이 존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질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보다시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각각의 입자들, 즉 매질들은 본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진동을 할 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동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질이 없는 곳에서는, 입자들이 모여 있지 않은 곳에서는 파동이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협동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거시기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그냥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입자에 의한 전달 방법이에요.
이건 입자가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움직여서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본 것처럼 입자들 하나하나는 매질들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거, 한쪽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파동에 의한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날 테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차이를 깨닫기 위해서. 근데 이 실험은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요. 자원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나오세요. 저쪽에 가서 하세요. 자, 일단 방금 한 얘기를 되풀이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학생이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일단 먼저 파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여기 스크린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내가 파동에 의해서 저 학생한테 에너지를 전달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난 파동에서 에너지를 전달했는데 저 학생이 에너지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 손으로 스크린 잡았을 때 스크린이 떨린 거를 느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전달한 거죠. 근데 에너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도 이 스크린은 그대로 있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 스크린의 모양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에너지만 저쪽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파동에 의한 전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입자에 의한 전달 방법은 뭐냐면 이거하고는 다르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그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특별히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걸 잘 받아야 돼요. 받았죠? 그럼 이 받기 전과 받고 난 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사과를 던짐으로써 해서 저 학생이 사과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됐어요. 저 학생은 이제 내가 뭔가 신호를 준 거를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중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사과가 나한테 있었는데 나중에는 에너지가 전달된 후에 보면 저 사과는 저 학생 손에 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입자에 의한 전달 방법이란 말이죠. 입자가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전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입자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고, 파동에 의한 전달은 아까 봤듯이 전달하고 난 다음에도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파동에 의한 전달 방법이에요. 방금 이 설명에서 혹시 불확실한 거 있어요? 질문. 예. 사과를 꼭 던져야 되냐고요? 사과를 안 던져도 되죠. 스스로 날아가도 되는데 뭐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처음에 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전달하려면, 움직이려면. 예. 사과가 직접 몸소 내가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던져서 움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든 간에 아무튼 사과가 날아간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사과를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 전달은 나죠. 사과가 아니라 내가 한 거죠. 내가 움직인 거니까. 아무튼 그것도 입자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죠.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예, 가지고 가면 돼. 자, 지금 한 거 다 이해를 했죠? 이게 뭐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예. 입자에 의한 에너지 전달의 예를 다른 걸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자의 위치와 나중에 입자의 위치가 바뀌면 돼요. 에너지가 전달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총알이 입자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든 거 아무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총알이든 사과든 아무튼 예. 레이저로 빛을 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빛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이번 학기 내내 해야 될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사과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크린에 사과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입자가 사과냐 아니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전달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크린에 사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내가 한쪽 사과를 땅 쳤을 때 그 사과들이 그냥 스크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에너지만 전달한다 그러면 그냥 파동에 의한 전달인 거죠. 그때 매질은 사과인 거고. 그렇지 않고 스크린에 여기 입자들이 사과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크린 입자들을 사과들을 내가 몽땅 다 세게 던져가지고 사과가 저쪽으로 다 멀리 그냥 스크린에 사라져 버리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럼 그건 입자에 의한 전달인 거죠. 나중에 사과가 저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 처음과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것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파동, 그거의 매질은 이 스크린의 입자들이죠. 스크린을 만들고 있는 입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던져가지고 에너지를 저쪽에 전달을 하면 에너지가 저쪽에 전달이 된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 학생이 저기 서 있다가 사과를 받아서 그러면 이 저 학생은 사실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몸이 부르르 떨렸겠죠. 그게 이제 바로 저 학생한테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저 학생이 받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됐느냐? 몸이 약간 부르르 떨리면서 체온이 약간 올라갔을 거고, 뭐 그 열이 바깥으로 약간 방출이 됐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딴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누군가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날렸다. 그러면 이제 이 주먹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에 의한 거죠, 이거. 사과를 던졌을 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속도 때문에 생기는 그 에너지죠.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기는 입자들이 딱 붙어 있지 않고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까 그 진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을 하면 그 내가 말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더 그 말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더 빨리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방향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조금 날아가다가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혹은 앞에 있는 그 공기 분자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그 충돌을 한 그 공기 분자가 다시 또 날아가 가지고 옆에 있는 걸 또 충돌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분자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요. 공기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날아다니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중에 이 공기 분자가 날아가다가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또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 날아가고, 또 얘는 충돌해가지고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효과가 영향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 이쪽으로 점점 전파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사람이 올라갔다 앉았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는 파도 타기 기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동이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여기서 말을 하면 이게 얘네들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기의 밀도가 약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밀도가 높아진 이 공기가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기 분자가 약간 이동을 한 거니까 입자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충돌을 하면 얘가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도미노 같은 것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통째로 완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정도잖아요. 이게 통째로 이동하면 물론 입자에 한 건데. 뭐라고요? 바람이요? 바람은 소리하고는 다르죠. 바람은 진짜 공기가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처음 뭐라고요? 진공을 통과하는 파동은 없냐고요? 이제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현 단계에서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냄새는 입자냐고요? 냄새는 그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 화학 물질 그런 것이 사실은 그 분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실제로 이동을 하는 거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 강의실에는 굉장히 많은 공기 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그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의 개수가 뭐 어기 조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공기 분자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그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이 사실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뭐 있거나 혹은 제멋대로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얘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복잡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비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검증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공기 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서 이제 공기 분자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막 일어나고 하는 거를 비록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걸 믿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단원이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제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를 재는 건데 이걸 내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물론 점수를 받죠. 그래서 이건 3점 만점이고요. 이거는 성실하게 제출하면 무조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했는데 뭐 실험이 잘 못 됐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만점 주고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는데 이건 불성실하다. 이건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 과제를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낸 거다. 특별히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그 여기 수강생 290명인데 290명의 수강생 중에서 90%죠. 그러니까 29명 빼니까 261명 90%인데 이 90% 이상이 마감 시간 이전에 이 과제를 제출하면 수강생 모두에게 학점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 과목 재미없어 안 들을 거야 해서 취소한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261명이 마감 시간 이전에 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매 학기마다 이 조건을 내걸고 이걸 해봤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할 뻔했던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한두 명 차이로 안 되고 막 이랬어요. 어떤 때는 뭐 아예 안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정말 야 이번에는 뭐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판에 한두 명이 뭐 마감 시간에서 뭐 한 1, 2분 늦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 번도 여태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두 개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지할 때까지 몸무게가 얼마 동안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멈추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변하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번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파일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쓰고 뒤에 학번을 쓰고, 이것도 꼭 이렇게 안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쓰기를 권해요. 이래야 내가 채점할 때 좋으니까. 여기다 학번을 먼저 쓴다던가 뭐 여기다 무슨 다른 기호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름하고 바로 뒤에 학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파일 그 뒤에 확장자는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실험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일단 몸무게를 재야 되니까 저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뭐 요새 다 웬만한 휴대폰에 다 카메라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하고 있다는 그 실험 모습, 그러니까 인증샷이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찍어야 되는 거죠. 딴 사람이 실험한 거 그냥 뭐 숫자만 베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예요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이게 뭐 딴 사람 얼굴 찍어놓고 나라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 실험 모습과, 그다음에 몸무게가 변했을 때 그 저울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숫자 뭐 지원해가지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 그 숫자가 변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제출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변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막 사진을 찍으려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나중에 거기만 딱 떼어내면 되죠. 그렇게 하면 숫자가 변하는 거 안 놓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거로 제출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뭐 동영상 찍으면 뭐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뭐 몇백 메가, 뭐 1기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올리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이버 캠퍼스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용량을 줄여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동영상이나 그 사진의 그 형태를, 유형을 뭐 바꿔가지고 용량이 작은 걸로 변환을 해서 제출하세요. 뭐 난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어떤 걸 쓰느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무슨 63빌딩 올라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실제로 63빌딩에 가서 한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옆에서 다 구경하고 있고 막. 그 다음에 난 이런 거 없어요라고 이제 막 걱정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같이 모여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울이 없거나 디카가 없으면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나는 도저히 주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를 못 찾겠다 그러면 사이버 캠퍼스에 같이 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려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런 기회에 친구 만들어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 10명이 모였는데 하나만 딱 해가지고 10명이 똑같은 결과 낸다 그러면 안 되고,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다 각각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몸무게 죽어도 이건 밝힐 수 없다, 뭐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몸무게는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하나 찾아도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무슨 동생, 뭐 부모님, 오빠, 조카, 남자친구 아무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신 올라가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또는 이래도 나는 뭐 도저히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을 정말 구할 수 있으면 그 물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써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 몸무게 재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100g짜리 올려놓고 하면 무게가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 그러니까 책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그 가벼운 저울 재는 거 있잖아요. 몇백 그램 뭐 이런 거 재는 거, 그런 저울이 있으면 가벼운 물건 올려놓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변화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도 뭐 그것만 딱 찍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같이 저울과 같이 뭐 V자 그리고 찍든가 말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되느냐 그러면 10월 3일
수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다시 말하면 그 사이버 컴패스 낼 때 10월 3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찍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4일로 날짜가 바뀌면 늦게 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4일에 가능하면 진도가 만약에 그때까지 제대로 나간다면 10월 4일에 이제 이 결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한 결과가 바로 수업 시간에 나와요.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내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내는 학생들은 약간의 감점이 있겠죠. 그래서 새벽 1시까지 1시간 늦었다 그러면 0.3점이 감점이 되고 2시간 늦으면 0.6점이 감점이 되고 그냥 아예 늦어가지고 10월 4일 어느 땐가 냈다 그러면 1점이 감점이어서 2점만 받는 거죠. 이것도 늦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놀고 있다가 학기말에 부랴부랴 1점이라도 뭐 나한테는 소중해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1점이라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때까지 내려고 하면 꼭 이때 뭐 5분 전에 접속해가지고 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꼭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내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 과제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거든요. 그럼 그때 막 접속자가 몰려요. 그래 올리려고 보면 뭐 요새 알겠지만 새로 바뀐 사이버 캠퍼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뭐 댓글 하나 달려고 해도 막 20초 30초 걸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접속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안 늦어요. 혹시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 네.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면 돼요. 뭐 여유가 뭐 시간이 있으면 뭐 20층을 올라가도 되고 뭐 난 시간이 없어 그럼 뭐 한 층만 올라가도 되고 아무튼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전자저울로 이제 그 요새 저울이 이제 웬만하면 뭐 디지털 저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디지털 저울을 보면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 처음에 눈금이 좀 변하는 듯 하다가 몸무게가 딱 이제 찍혀가지고 더 이상 안 변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변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언제 변하는가를 이제 잘 보고 그 변할 때 이제 올라갔다가 그 눈금이 막 변하는 그 순간에 몸무게 변하도록 그렇게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저울은 뭐 그거밖에 없으면 이제 그걸로 해야 되지만 좀 실험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할 수는 있어요. 그걸로 한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눈금으로 돼 있는 그걸 쓰는 것이 편하죠. 엘리베이터 중간에 누가 타면 실험을 다시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실험하면 돼요.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그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한테 혼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죠. 실험 결과만 제출하면 되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해서 내도 되고 내도 되고 아까 그 얘기한 그 두 개 그 질문에 답을 그냥 해가지고 내도 되고. 그럼 이번 단원은 이제 끝내고요. 이제 내용을 바꿔서 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기 뒤에 보이는 배경 그림을 보면 이제 N God sai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뭐 복잡한 식이 막 써 있는데 이랬더니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운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농담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뒤에 보이는 걸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빛의 정체를 밝혀주는 그런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맥스웰이 이 전기와 자석, 자기를 합쳐가지고 그걸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에 정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얘기가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여기까지 계속 가야 비로소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바로 이 현대 물리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뭐 빛이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연구를 그렇게 했겠죠. 빛은 무엇인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빛이 본래 세상에 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깔리는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둠이고 거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어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둠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둠이고 빛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그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 눈에 도달을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도달을 해서 우리 눈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이 그 신경 조직을 타고 우리 뇌에다가 그 신호가 왔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빛이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그 무엇이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 그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눈에 전달되는 자극을 통해서 그런 거니까, 사실 우리 눈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 전달되는 빛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세계학이나 생명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완전한 시각장애인은 빛 자체를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은 과연 물리적으로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신경을 자극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주제가 될 텐데, 여기에는 옛날부터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사실은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눈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바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걸 놓고 두 가지 이론이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아까 실험을 했던 바로 입자와 파동,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빛이 과연 입자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을 전달하는 그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이 전달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과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입자들이 날아와서 우리 눈을 때리는 건지, 아니면 파동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빛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깔려 있고, 거기서 빛이라고 하는 그 파동이 만들어져서 그 파동을 타고 우리 눈의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놓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싸웠는데,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다를 등지고,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결에 등에 무슨 자극이 느껴졌어요. 그때 그 자극이 그 바닷물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여러분 등을 때린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날아와가지고 등을 때린 건지,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파도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그러니까 등을 때린 거냐, 아니면 즉 입자가 날아와서 때린 거냐.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눈을 자극하는 빛이 입자가 날아와서 때린 거냐, 아니면 파동이 날아와서 때린 거냐 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를 놓고 물리학자들이 옛날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자설과 파동설이라고 하는데, 뉴턴은 전에 그 빛의 정체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돼 있고, 그 입자들이 우리 눈을 때려가지고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파동설은 꽤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호이겐스, 오일러, 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빛이 파동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 근데 빛은 공간의 어느 곳이나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 어느 곳이나 빛이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가상적인, 아직 그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매질인데, 이런 것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에테르를 통해서 빛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 뉴턴이 워낙 뭐 대단한 위대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비록 이런 사람들이 뭐 파동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뉴턴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입자설이 압도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험 결과 어떤 것들이 밝혀지게 됐냐면, 특히 19세기 들어와가지고 0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중슬리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이 파동설이 정설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뉴턴이 틀렸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뉴턴도 틀리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파동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고전물리학 이론이 완성됐어요. 빛에 대한 이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전물리학적인 이론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론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 전기, 전파 이런 거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초 이론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나 무슨 전기공학과 공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전자기 이론을 배워가지고 전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무슨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9세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빛이 파동이구나 땅땅땅 해가지고 결론이 완전히 났는데 사실은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이야기가 뒤집혀요. 한번 뒤집혀가지고 이때부터는 사실은 입자고 파동이고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양자역학까지 배우게 되면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놈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전 단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빛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은 본래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전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따로따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빛의 정체가 자연스럽게 밝혀졌더라.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물리학이 발전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개별적인 현상들에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것들 사이에 서로 이제 관련되는 점이 생겨나고 결국은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의 다른 면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통일된 이론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점점 깊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빛에 대한 설명이 전형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알고 봤더니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게 됐고, 근데 그러다 봤더니 저절로 빛도 설명할 수 있게 됐더라. 이런 거죠. 이걸 바로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전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바로 전기죠. 이 강의실에 불을 밝히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쓸 때 항상 뭐 전기 꽂아가지고 뭐 쓰고 휴대폰에 배터리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전기인데 바로 이제 그 전기가 정체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전기가 뭔지 몰랐죠. 지금처럼 뭐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다 호롱불 켜고 살고 이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껏해 할 수 있는 거는 정전기를 통한 거였어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정전기가 점점 무서워질 텐데 이 겨울철 특히 무서운 이 정전기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전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전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전기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전기의 정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런 와중에 사실은 번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오늘도 이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데 날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사실 번개도 사실은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그 번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하고 같은 현상이다 이걸 알게 됐고요. 이걸 누가 처음 알게 됐냐면 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미국 그러니까 세계사 이렇게 배우다 보면 뭐 워싱턴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프랭클린이 꼭 나오죠. 그 프랭클린이 바로 이 프랭클린이에요. 그 이 사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즉 정치인이기도 했고 사실은 본래는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번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전기라고 하는 걸 직접 보였죠.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번개가 치는 날
연을 날렸어요. 이게 뭐 거의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그 연에 딱 치면, 만약에 그때 그 프랭클린이 손으로 연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번개가 그 연 그 실을 타고 쭉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프랭클린이 번개에 맞는 거죠. 맞고 죽는 거죠, 그냥. 근데 아무튼 그걸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손으로 잡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연을 날리고 그 손으로 잡아야 될 그곳에는 이제 그 병을 연결해 놨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전기를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뭐 이제 어떻게 전기를 저장해 둘 수 있는가 이런 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 아무튼 이제 번개가 쳤을 때 그 연에 이제 번개가 맞은 다음에 그게 실을 타고 쭉 내려와서 번개가 그 병에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저장이 나중에 그 병을 봤더니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 있더라. 전기가 저장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같은 실험을 하는 러시아 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죽었어요. 이제 프랭클린이 한 실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실험실에서 한 건데 인공적으로 번개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렇게 연이 있고 번개가 정확하게 치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병이 있는데 병이 밝게 빛나고 있죠. 이제 번개를 담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여기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실제로는 전기가 저장이 돼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프랭클린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기의 정체가 점점 밝혀지게 되는데요. 프랭클린이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전기가 있다, 이걸 알아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또는 이대생과 이대생이 아닌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전기가 있어요. 프랭클린이 두 종류의 전기가 있다는 걸 알아낸 다음에 이름을 붙이려고 봤더니 뭐 마땅히 이름이 붙일 게 없어서 그냥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이 두 종류의 전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종류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긴다, 이런 걸 알아냈죠. 이렇게. 이것도 뭐 기억하기 쉽죠.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서로 밀어내나? 아무튼 그렇고 남자 여자는 잡아당기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마다 이 전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알게 됐어요. 보통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플러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물질은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기적 특성을 전하라고 불러요. 이 전하는 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 키, 뭐 몸무게, 뭐 가슴둘레, 무슨 다리 길이, 뭐 아무튼 온갖 것들 특성을,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어떤 물질에서 전기적인 특성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전기적 특성을 전하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 전기적 특성, 이 전하는 플러스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마이너스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다는 표현과 전하가 있다는 표현과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이 표현을 내가 막 섞어 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전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없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혹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0이니까. 근데 어떤 물질들은 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질량이 얼마다, 무게가 뭐 60kg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의 전하가 10이다 혹은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자에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는 음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하가 마이너스예요.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성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음전화, 양성자의 양전화가 서로 크기가 정확하게 같아가지고 원자 하나는 0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중성인 것들, 0짜리들이 뭐 어깨가 모여 있어봐야 다 중성이잖아요. 0이잖아요. 0을 100만 개를 더해도 0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전기로 중성이 아니면 그래 누군가는 플러스고 누군가는 마이너스고 이러면 서로 막 잡아당길 수도 있고 서로 막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원자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이제 안쪽에 양성자가 3개가 있고 바깥에 전자가 3개가 있어가지고 3개 합쳐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0이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여기에 3개가 있어야 될 전자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때가 있어요. 또는 안쪽에 그러니까 이 3개 있던 거에서 바깥에서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4개가 되고 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전자가 하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2개가 많아지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중성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전기가 바깥에 전자가 2개가 있고 안에 양성자가 3개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죠. 양전하가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전체적으로 전기가 플러스가 더 많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여기 4개가 있고 안쪽에 양성자가 3개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그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를 띠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자의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전자 하나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전기를 띌 때 이럴 때 우리가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면 음이온은 가끔 여러분들이 듣죠. 음이온 무슨 공기청정기, 뭐 또 무슨 음이온 세탁기, 뭐 이런 거 아무튼 해가지고 음이온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음이온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한 개나 2개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음이온 하면 뭔가 이제 어감이 좋으니까 막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꼭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아는 얘기고 아무튼 본래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이 전자가 하나가 많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아까 원자에서 가운데 양전하가 있고 바깥에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서로 붙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게 붙지 않고 도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지만 지구가 태양에 붙지 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에 멈춰 있었으면 태양이 잡아당길 때 바로 태양 쪽으로 끌려가겠지만 전에 사과 던질 때도 그랬지만 지구가 돌고 처음에 이렇게 태양 쪽으로 향하지 않고 딴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계속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 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유로 전자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면 안에서 잡아당기면 이게 바로 붙게 될 텐데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면 비록 이 전자는 이쪽으로 계속 떨어지려고 하지만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돌게 된다 이런 거죠.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금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하나 더 배운 거예요. 바로 앞 시간에 여러분들은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웠잖아요. 모든 물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하나 더 배운 거죠. 이 전기력은 중력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 크기만 놓고 보면 전기력은 중력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2개의 전자를 놓고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굉장히 작은 물체긴 하지만 아무튼 걔도 뭔가 약간의 무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서로 음전하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낼 텐데 아무튼 중력은 잡아당기고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밀어내거든요. 지금 여기 전자 사이에서. 근데 그럼 전기력하고 중력하고 2가지의 힘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얼마나 더 세냐 이거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걸 실험에서 재보면 전기력하고 중력하고 재보면 전기력이 중력보다 어마어마하게 세는데 얼마나 세냐 그러면 10의 42승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바꾸면 억억억의 억억배의 100배예요. 억이 5번 나오는 숫자죠. 이만큼 전기력이 중력보다 세요. 그러니까 전자 2개가 있을 때
전자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하면 그러면 중력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뭐 전자들 서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워낙 미는 힘이 세가지고 중력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전기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 안에 전자 많이 잔뜩 들어가 있고 양성자도 잔뜩 들어가 있고 한데 걔네들끼리 막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기력이 뭐 중력보다 엄청나게 세다면서 왜 우리는 평상시에 전기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 즉 양전의 개수와 음전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아가지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전자가 조금 많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가 나가지고 뭐 그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몸은 보통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힘이 중력보다 엄청나게 세지만 우리는 전기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예. 그 질문이 그래 정전기가 나왔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상태에서 우리 몸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아주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렇게 무슨 그 특히 겨울철 뭐 건조한 때 이런 때 이제 뭐 무슨 옷하고 접촉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뭘 문지르고 막 이러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될 전자가 갑자기 저 옷 속으로 뭐 외투나 이런 데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또는 그 외투에 있는 그 있어야 될 붙어 있어야 될 그 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몸 쪽으로 넘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왔는데 알고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제 걔네들이 막 엄청난 힘이 막 주변에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넘어가느냐? 그럼 우리가 그 금속 뭐 예를 들면 문 손잡이 이런 걸 잡을 때 금속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전자들이 우리 몸에 있던 전자가 그 금속 손잡이를 넘어가는 거죠. 공기를 뚫고 전자가 실제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력이 센 거죠. 이건 뭐 전자가 뭐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막 몰려 있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아주 몇 개만 있어도 걔네들이 순식간에 그 금속 손잡이 가까이 가는 순간에 공기를 뚫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몸이 다시 중성이 돼 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아 그쪽으로 간 전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뭔가 한쪽이 넘쳤으면 다른 쪽에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이제 사실은 그 금속 문고리로 예를 들면 간 그 전자는 사실은 다 땅으로 흘러가는 거죠. 땅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구라고 하는 거니까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개수에 관한 한. 그래서 그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지구가. 그래서 걔네들이 지구 어딘가 딴 곳으로 가서 부족한 곳을 채워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항상 중성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정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기를 느끼면 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들이 움직이가지고 우리 몸에 실제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보통 전기를 경험하지 못해요.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이 전기력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비록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전기력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다 펴서 뭐 늘 경험하는 거긴 하지만 손바닥을 펴서 책상을 한번 쳐보세요. 책상을 이제 치면 물론 치는 사람에 따라서 세게 치면 아프고 뭐 이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는데 우리의 손이 책상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자가 텅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텅 비어 있다고 그랬냐면 우주 공간만큼 텅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큼 텅 비어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사이가 텅 비어 있고 또한 원자하고 원자들 사이도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우리 눈에는 비록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책상을 치면 그 텅 비어 있는 그 공간, 우주 공간만큼이나 그 텅 비어 있는 사이사이로 우리 몸이 책상을 당연히 지나가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공간을 싹 지나가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손은 책상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질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닥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비어 있는 틈을 우리는 뚫고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좀 과장되게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게 바로 전기력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요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원자들이에요. 뭐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무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원자들 사이사이 혹은 원자 내부는 텅 비어 있지만 그 텅 비어 있는 걸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를 보면 원자 바깥에 전자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을 혹은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이 있고 내 손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가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비록 거기가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내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보면 바깥에 또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 이 전자들이 서로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중력의 억억 배, 100배 나는 그런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밀어내고 있으니까 비록 여기가 텅 빈 공간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얘네들이 가까이 가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반발을 해서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구 밑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을 때 이 손바닥이 책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전기력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드릴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나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면 그건 뭐냐? 그건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자들 틈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이 사이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이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드릴의 힘이 워낙 강한데 그럴 때 이제 이 물체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 원자와 이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형체를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요 사이가 깨져서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거다 이거죠. 이건
그러니까 전기력을 이기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전기력을 이기는 건 아니고 물체가 형체가 그냥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원자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물질을 통과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래 원자를 분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 물론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하는 그런 정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물질의 그 형체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전기력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전기력이 강해져 가지고 형체가 어느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